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형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오래된 우리 김창현 선배님은 저의 오래된 의형님이셔가지고요. 우리 10년도 더 됐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네. 뵙게 되니 더 좋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뵀는데 오늘 네. 좀 좋은 이야기 좀 많이 나눠야죠. 예.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셨으니까 과거에 이 전당대회를 보는 심정이 좀 또 남다르실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계엄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로 나눠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어요. 뭐 사실상 찬성과 반대로 나눠졌다라고 보기도 힘들 만큼 예. 지금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네. 1등, 2등 달리는 분위기 같아요. 거기가 그냥 뭐 1차 네,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글로 지금 가네? 뭐 조경태 후보 이외에는 음. 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김문수, 예. 장동혁은 누가 더 구구인가 경쟁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충격입니다. 그러면은 그 전망에 대해서 앞으로 그 당에 대해서는 그냥 너무나 충격적이다 이걸로 그냥 정리를 하는 건가요? 사실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보수 정당으로 기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불가능하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보수 정당으로서의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해서 탈당을 결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때 제가 보수 정당으로 기능이 불가능하다라고 봤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이유들이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그대로 기능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상했던 장면이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더 이상 보수 정당으로 기능할 수 없다. 그리고 보수당이라는 이름을 쓰지 마라. 예. 보수당이라는 이름을 쓸 자격이 이제는 없다. 그리고 더 이상 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할 부분, 기능할 부분이 없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은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될 정당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여러 차례 말씀을 올렸던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라져야지만 네. 보수는 위기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잘하고 있으니까 진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의 영역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지금 계속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 진보의 목소리가 위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보라고 하는 것이 시대 정신을 고민한 여러 가지 도전적 발전적 과제들을 제시하는 것인데 AI와 또 지금 신냉전을 탈피해서 지금 국제 정세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가고 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 그런 영역들이 별로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진보적 논의가 많이 침체된 겁니다. 예. 그래서 진보적 논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이제는 더 이상 기능을 못하니 근데 없앤다는 게요. 예. 뭐 위원정당으로 억지로 없애고 하는 것도 물론 방법이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국민들께서 더 이상 지지를 안 해야 없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을 위원정당으로 해산한다고 해도 간판만 바꿔 달고 또 시작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국민의힘을 위원정당으로 해산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하려고 개혁신당으로 대거 넘어가서 개혁신당을 또 국유화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 네, 저는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우리 국민들께서 예. 국민의힘 또는 구구정당이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다. 따라서 더 이상 지지할 필요가 없다. 지지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지지를 끊어버리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뭐 리얼미터 여론조사나 이런 쪽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좀 저는 우려스럽게 느껴집니다. 예. 제가 그래서 누차 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뭐냐면 야당은 여당 보고 정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국민 보고 정치해야 합니다. 또 국민들의 높은 국정 지지도는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특히나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미국 트럼프와의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까지 보면 상대국의 대통령이 지지도가 낮으면 그걸 10분 활용하고 압박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지도자가 높은 지지도를 얻지 못하게 방해를 놓은 다음에 협상에 임하는 전략을 늘 추구해 왔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높은 지지도를 얻지 못하시면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트럼프와 장난질 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라도 개혁과제 완수 또 지금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의 국가 이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통령님의 높은 국정 지지도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걸 위해 해야 될 역할은 뭐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더 민주당이 더 건강하게 더 민주적으로 더 잘 해내가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여쭤봤더니 예,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요새 막 밤잠이 안 와요. 어떻게 자꾸 지지도가 출렁이니까요. 뭐 지지도야 저는 도리어 지지도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또 굵게 가면 된다 보는데 근데 지지율의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럼 그거 한번 내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출렁일 정도로 이 요번에 8.15 특별 사면에서의 조국 사면이 문제가 됐다라는 식으로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 논란을 불러일으키긴 했는데 그 사면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네요. 뭐 사면 자체는 대통령님께서 고유권한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네. 물론 사면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했거나 사면의 목적에 일탈했다면 그건 반대해야겠지요. 하지만 이번 사면은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거나 사면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민 수용성을 고려한 사면 결정만 남는 것인데 그건 대통령님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고요. 중요한 것은 사면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사면을 받은 사람들이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로 용서를 해준다는 개념입니다. 네. 법률상 재심과는 전혀 다른 거지요.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사람이 뭐 증거가 잘못되었거나 또는 공소사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시 재판을 받아서 억울함을 밝히는 과정이 재심입니다. 따라서 재심 같은 경우는 재심 승소하면 국가가 배상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사법권을 잘못 썼어 미안해 하면서 배상도 합니다. 하지만 사면은 그게 아니에요. 죄는 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로 용서하니 국가를 위해 헌신해라 이런 뜻입니다. 전혀 다른 의미인 거예요. 예. 근데 그렇다 그러면 사면을 받은 분들은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내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특별한 이유로 용서를 해줬으니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헌신하겠다. 이런 낮은 자세에서 받드는 태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번 사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많은 비판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단하고서도 용기 있게 결정하신 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게 위험 부담을 안고 정치적 부담을 안고 사면이라는 결정을 내렸으면 사면을 받은 사람들은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더 국민을 받들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사면을 대하는 사면 받는 사람들의 태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승리자의 자세가 되거나 내하의 억울함이 밝혀졌다가 되거나 뭐 그런 형태가 돼버리면 이거는 사면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요. 억울하면 재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태도를 잘못 취해버리면 이제 그런 장면을 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쾌하실 수 있지요. 사면이라는 게 그런 것이 아닌데라고 보시기 때문에 불쾌할 수 있고 또 잘못한 게 맞는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지라고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렵게 사면을 하신 대통령님께서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면 받은 분들께서 좀 겸손하게 헌신적인 예.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국민들을 정말 받들겠다.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받들겠다. 겸손하게 받들겠다. 그리고 사면을 특별한 용서를 해준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의사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지 마치 승리자처럼 해서는 안 알겠습니다.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사면 명단에 또 윤미향 전 의원님 이름이 올랐어요. 근데 이거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앞에 1인 시위까지 하면서 막 이름을 들고 있었는데 사실 한평생 위안부 할머니가 싸운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 아주 난도질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윤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면은 아까 잘못이 있어서 용서받은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억울하다라고 하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재심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게 법치주의의 법적 안정성과 연결되는 겁니다. 네.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판결이 잘못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판결을 잘못했다면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재심 신청입니다. 재심 결정에 따라서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국가에게 책임을 묻고 국가 배상을 구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지요. 근데 재심
지금 재심 결정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사면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사면에 맞게 나의 과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해줬으니 감사하고 더 헌신하겠다는 태도가 사면받은 사람의 필요하다. 태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미향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태도가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네. 물론 검찰 수사에서 엄청나게 크게 수사를 했고 기소해서 판결받은 건 그보다 훨씬 많이 축소가 됐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만큼 수사를 하면서 내가 망가진 데 억울함이 있다 생각은 인간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 나온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유죄 판결 나온 것에 대해서 사면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유죄 판결 나온 것이 억울하다면 재심 신청을 해야 될 문제인 것이고요. 이 유죄 판결 나온 것에 대해서 사면을 받았다면 마찬가지로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겠다라는 낮은 자세와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면의 네. 취지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억울하면 재심 신청을 해야 돼요. 아니, 알겠어요. 여러분 뭐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그건 됐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조희대의 판결을 보기도 했는데 사실 사법부가 늘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나 이제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고 그리고 상세할 정치 검찰들에 의해서 이 아주 불합리한 이 상황에서 수사를 받고 또 재판으로 넘어왔고 또 재판부의 판결로 유죄가 되면 항상 그 재심 외에는 그건 다 그 사람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자, 없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예. 그리고 저도 변호사를 했지만 모든 판결에 대해서 평소 피의자들 피고인들 중에 인정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예, 심지어 다 사람을 억울하다. 살인한 사람도 자신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음, 그런데 정치인들에 한해서 음, 특별한 용서를 해주기 시작하면 그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억울하니 용서해준다. 그러니까 재심 신청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 결정을 받지 않고 단순히 정치인에 한해서 용서를 해준다가 반복되면 누가 국가의 법 판단에 따르겠습니까? 법원의 판단은 한쪽은 지는 쪽은 또는 유죄 판단을 받는 쪽은 늘 억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심이라는 절차가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대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이 우리의 국민의 법감정에 안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앞으로 제도를 가다듬어 가야 될 부분인 것이고요. 예. 안 맞다고 해서 다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아 버리면 국가의 법적 안정성 자체가 흔들려 버릴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가 이제 진행될수록 기막힌 일이 한둘이 아닌데요. 16개 혐의로 시작된 수사 아닙니까, 사실. 근데 이제 김 여사를 이제 구속시키면서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보실 때는 이 혐의들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뭐냐? 뭘로 보세요? 이 보면 뭐 이제 나토 순방 목걸이 또 뭐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의혹 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코마라 컨텐츠 뇌물 의혹 뭐 집사 게이트 양평 고속도로 막 말을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은데 이 중에서 가장 이건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있습니까? 사실 하나하나가 대형 게이트급이에요. 그렇죠. 하나하나가 대형 게이트급이고 사실 김건희 특검은 혐의 사실 하나하나가 특검감이에요. 16개 특검을 만들어야 그래서 제가 되네.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은 특검 기간 연장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특검이 이걸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가 너무 많아요. 방대해요. 네.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검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것이 김건희 특검이다. 저는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수사 인력도 더 보강돼야 되고요. 하나하나가 게이트급이라서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저 개인적으로는 유독 좀 더 관심이 가는 것이 뭐 서희건설, 통일교 연결되어 있는 목걸이 건 이게 모르겠습니다. 왜 그쪽이 유독 관심 중 하나요? 서희건설이 네. 그냥 목걸이를 줬을까요? 그냥 목걸이를 주진 않았겠죠.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 서희건설은 왜 그걸 주고 무슨 대가를 받으려고 했을까요? 자기 뭐 사위 뭐 이렇게 한 자리 주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단순히 있고. 그것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서희건설이 그동안 많은 전국의 부동산 사업을 벌리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참 많았던 회사입니다. 또 예전에 다수의 부동산 관련된 피해자를 남겼을 때에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무마된 적도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그냥일까요? 라는 의심이 들고요. 네. 또
서희건설과 통일교의 관계. 네. 아, 서희건설과 통일교. 예, 서희건설과 통일교가 음. 모종의 관계가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통일교라는 종교가 서희건설이랑도 연결이 되고 공청과도 연결이 되고 무슨 건진법사랑도 연결이 되고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큰 부패골이 하나의 틀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파면 팔수록 뭐가 더 나오는 큰 고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목골이라 표현은 했지만은 그 뒤에 숨어 있는 이제 서희건설, 통일교의 커넥션, 또 통일교의 커넥션을 파다 보면 뭐 많은 정치인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야. 그러면 지금 이 권성동 뭐 전 원내대표님이 무슨 그거 맞는지 모르겠네. 뭐 뉴스 보도 보니까는 통일교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쳤다 뭐 이렇게 떠나오던데 예.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뭐 그런 이 목걸이가 그러면 이 그런 그 통일교와 서희건설 그리고 수많은 정치인들의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비리의 시작점이지 빙산의 않나? 일각으로 있다. 네. 그런데 그 점을 좀 더 파고 들어가려면 현재 특검 기간으로는 어렵다. 좀 더 기간을 길게 잡아서 깊이 파봐야 된다 이런 거죠.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부패의 고리를 밟은 세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국가 이익에 반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들어간 것 그리고 또 일부 종교 집단 또는 부정한 집단들이 정치 권력을 정말 함부로 사유화 시켰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여당, 야당, 국민의힘 이걸 떠나서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 발본색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이 부정한 부패의 고리 결국에는 김건희가 했던 행실들을 지금 다 살려보면 그거지 않습니까? 권력을 통해서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했고 그런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끼리 모였고 그 사람들끼리 뭔가 자꾸 작당을 하다가 사고가 터졌고 그렇죠. 그걸 무마가 안 되니까 결국 계엄까지 터뜨린 예,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본질은 부패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패 가담한 사람들을 다 밝혀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부패 스캔들을 전체적인 하나의 이제 커넥션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파헤쳐야 되는 건 분명한데요. 그 출발점이 저희 보니까 이 가족 범죄단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오늘 이제 이 앞에 잠깐 그 인물 탈곡기 중에 또 김건희를 털면서 그 엄마 최은순 이야기를 쭉 이제 했는데요. 사실 그 엄마 최은순과 오빠 김진우, 그 김건희로 이루어져 있는 그 가족들이 끊임없이 어렸을 때부터 이 배워온 게 엄마로부터 사기와 특혜와 뇌물을 배웠나 할 정도로 아주 그 점철돼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가족들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가족 범죄단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좀 있습니까? 글쎄요, 뭐 가족 범죄도 크겠지만은 뭐 예. 저의 주 관심은 예. 물론 뭐 그거는 다 밝혀질 일이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윤석열, 김건희로 한정해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가족 범죄로 이것도 참 흥미로운 수제긴 하지만 가족으로 한정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 이익 집단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가족으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그맣게 하던 범죄가 아주 이제 전 국가를 상대로 온갖 것을 다 연결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일단 그거는 이제 특검 조사 결과에 따라서 네. 더 밝혀질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좋습니다. 네. 근데 뭐 김건희는 그렇고요. 네. 윤석열의 내란 특검 한마디로 현재 이 사람이 재판이나 수사를 다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뭐 결과 판결하는 데는 아무 뭐 영향이 없겠죠, 그래도. 윤석열 본인을 처벌하는 데는 충분한 증거가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재판을 안 받거나 뭐 수사를 안 받아도 상관없다는 더 거죠. 죄질이 나빠지죠. 근데 윤석열이 지금 저렇게 버티는 것이 수사에 네. 협조하나 협조하지 않느냐 이러나 저러나 무기징역이다는 생각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법리 다툼을 해봐야 의미가 없고 잘못했다고 빌어도 의미가 없고 없고. 그러니 본인이
뭐 본인 마음대로 때깔 부리고 하면서 뭔가 정치적 변화, 뭔가 좀 저항하는 모습으로 예, 남겠다. 정치적 변화를 통한 사면이나 또는 뭐 히틀러의 재림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자기가 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그러고 있는 것 같고요. 내란 특검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을 벗어났다고 봅니다. 윤석열을 처벌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예. 그건 당연한 것이고, 윤석열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 예. 뭐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관련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뭐 그 수사가 진행 중이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한독수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군에서 이제 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겁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면서 소극적으로 저항했던 명예로운 불복종을 선택했던 군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겠죠. 반대로 국민을 배신하고 알량한 권력을 잡고자 국민에게 총을 겨누는 일에 앞장섰던 군인들도 있을 겁니다.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구별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이 내란 특검의 지금의 핵심 부분이다. 그러니까 주범은 이미 됐고 네. 이제 관련자들을 내란 세력들을 다 그렇죠. 잔당을 다 처리해야 되는데 예. 그런데 그 사실 그날 당일날 국민의힘이 어떻게 그 표결에서 속속 협조했는가가 드러나고 있는 중인데 추경호 원내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본회의장으로 때 뛰어들어가셨지 않습니까? 그거 상황을 좀 아실 텐데 네. 들어오는 걸 다 대부분 다 못 들어오게 방해하는 지시가 막 떨어졌던 거죠 그때. 뭐 방해하는 지시라기보다는 좀 상식적이지 않죠. 뭐냐면 우리 포고문을 보면 반헌법, 불법, 잘못된 비상계엄이라는 거 누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예. 비상계엄 발동 요건에 맞지도 않거든요. 다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비상계엄을 풀 수 있는 곳은 국회밖에 없다. 국회에서 풀지 못하면 당장 내일 시민들이 저항할 수밖에 없고 시민들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걸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국회로 가야 되는 뛰어와야죠. 거죠. 또 네. 계엄군이 깔렸으면 더더욱 더 뛰어 들어와야죠. 뭐 잘못하면 못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더 빨리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국회 본관으로 모여라가 상식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저는 국회 본관 밖에서 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늘 의원총회는 국회 본관에서 했었는데 왜 그날 만 당사로 오라는 얘기를 하는지 또 더 웃긴 건 더 이상한 건 아니 원내대표인데 왜 본회의장에 한번 와보지를 않지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래서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놓고선 또 의원실 본인은? 의장님께는 시간을 한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하고 그리고 본인은 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게 그리고 그 사이 윤석열과 통화를 하고 한독수로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안부 인사를 물었겠죠. 그 사이 한독수는 7분 동안 통화했다 하더라고요. 자 이걸 우리가 종합해 보면 뭔가 작전을 함께 짰다. 근데 이제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예. 또 뭐 충분히 의심되고 사실은 의심을 넘어서 거의 확신 단계까지 가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내란 특검에서 하는 건 형사 처벌을 위한 절차를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하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형사 판결은 쉽게 나가지가 않거든요. 예. 형사 판결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입증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럼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은 합리적인 유죄 의심을 하는 단계까지 의심이죠. 예. 근데 그러면 합리적 유죄 이게 말이 좀 다른데 이제 예를 들어 추경호 원내대표 쪽에서 야 그건 사실 말이야 이렇고 저렇고 저래서 저래라고 변명을 하겠죠. 예. 그게 그럴 수도 있겠네가 돼버리면 무죄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이걸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할 증거들을 찾아서 준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테마인데 예.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통화 내용 녹음된 게 없잖아요.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결정적인 게 하나씩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이 지금 정말 예리하게 수사를 해야 하고 또 하나는 특검에서 이럴 때 피의자들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하는 주로 형사 방어 방법이 수사기관의 위법 절차를 자꾸 유도합니다. 그걸 왜냐하면 위법 절차가 있어버리면 유죄 증거가 나와도 효과 쓸 수가 없게 되거든요. 무효가 돼버려요. 예. 이제 그런 걸 자꾸 유도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특검에서 각별히 예. 절차의 신중함을 기하고 합법적인 법 집행을 하면서 예리하게 들어가야지 끝에 우리가 유죄로 처벌하는 결과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합리적 의심이 예. 입증을 해야 되는군요. 그쵸. 증거가 있어야 그게 된다는 이제 게. 특검의
놓인 큰 어려운 과제고요. 예. 특검에서 그래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보니까 우리가 많이 응원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하고 있는 예, 누구나 보면 한덕수나 추경호나 다 뭔가 같이 그날 이 방해하고 계엄 해제 표결을 못하게 막고 하려고 노력했는데 저는 한덕수가 키맨 같아요. 그죠? 한덕수가 예. 내가 사실 추경호랑 이런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과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다 불어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하면 예. 이게 쫙 풀릴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한덕수가 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좀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백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예. 윤석열은 이러나 저러나 무기징역인데 한덕수는 아니에요. 벗어나야 되니까.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 형량이 많이 내려갈 수 있고요. 음. 수사에 협조 안 하면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 적극 협조하는 게 본인을 위해 좋지요. 이제는 한덕수가 좀 본인 살 길 생각하면서 한덕수가 자기 본인 살 길을 찾아야 한다. 본인 살 길을 그게 또 국민에 대한 예의지요. 예.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어 참고인 조사에 응하는 국회의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되게 국민에 대해서 도리가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12월 3일 내란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며 그리고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염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조사받으러 가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가지고 비판을 한다. 그건 저 윤상현 의원 때 했던 말이 있잖아요. 1년이면 다 잊어버린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죠. 되고요. 어쨌든 저는 한독수가 네. 수사에 좀 적극 협조해서 음. 윤석열과 나눈 이야기, 또 최상목과 나눈 이야기,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나눈 이야기 이야기를 다 등등등등을 상세하게 모상하게 밝혔으면 그게 좋겠다.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하실 때 지금 우리 이제 하루 이틀밖에 이제 안 남았어요. 이제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백악관에서 엽니다. 눈앞에 다가왔는데 이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 국방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논의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저는 2025년 하반기에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변화가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냉전 붕괴 이후에 가장 큰 폭의 본질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그렇게 보시는 또 이유가 또 있겠죠. 저는 그래서 예. 윤석열이 빨리 내려가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 그나마 정말 다행이다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자, 본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북한 뒤에 누가 있었죠? 러시아와 중국이 있었고 특히 중국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뒤에 미국과 일본이 있고 그러면서 마치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한반도에서 충돌하는 형국이었어요. 예. 대리전의 위험도 아주 컸었고요. 근데 지금 본질적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단 지금 보면 미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아요. 러시아와 북한이 손을 잡아요. 그러면서 중국이 고립됐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북한에 화를 내요. 그리고 올해 초 같은 경우는 중국과 북한 관계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죠? 또 푸틴과 트럼프가 만나기 전에 푸틴이 김정은하고 통화를 합니다. 트럼프 만날 건데 라고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그랬죠. 자 그러면 미국, 러시아, 북한 간에 약간 밀월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 미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본인의 역할을 포기했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미국이 보면 이번 관세도 보면 알짤없이 정리하잖아요. 근데 관세뿐만 아니라 안보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지난 3월 임시 국방안보 전략서라는 것을 발간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러시아, 북한, 이란 등 다른 지역의 위협에 대해서는 미군의 직접적 대응을 자제하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부담과 억제 임무를 넘기겠다. 쉽게 말해서요. 네. 미국 본토 문제, 중국 문제 아니면 미군 동원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아서 방어해라. 모르겠다. 라고 미국이 던진 거예요. 또 경제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동맹이라고 봐주는 거 관세 지금 보면 동맹이라고 봐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로 뭐 동맹을 터는 것을 공격하죠. 목표로 하죠 주로.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미국이 빅브라더처럼 있는 네.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 각자 도생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네. 각자 도생의 시대인데 네. 각자 도생의 시대면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본격화되고 음.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지금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일본도 원래 뭐 미국 이중대처럼 그랬잖아요. 예. 지금 안 그러거든요. 미국 이시바 총리가 그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아주 유화적 제스처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일 관계 정립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 미국만 바라보고 살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일본도 일본의 길을 가야 하는데 일본 혼자 길을 가자니 힘이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 한국 손을 잡고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세계 정세의 핵심이거든요. 네. 여기에 본인 지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변화 속에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지금 우리가 윤석열이 사고 쳐놓은 것 때문에 이 안보 외교 분야도 심각하게 힘이 들어요. 뭐냐면 지금 결국 한반도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중심이 돼서 미국 관계 조율을 하고 일본 관계 조율하고 중국 관계, 러시아 관계 조율하고 제일 중요한 북한 관계를 조율해야 돼. 북한과 소통을 하고 북한을 잡고 있어야 강대국 간의 이런 협상도 수월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김정은과 소통하면서 트럼프는 김정은과 회담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습니다. 왜? 네. 지금 김정은과 회담만 하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거든요. 네. 태국 캄보디아 분쟁 해결했지요. 인도 파키스탄 분쟁 해결했지요. 이란 고립시켰지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제 곧 휴전이나 종전 될 것 같습니다. 했지요. 남은 거 김정은입니다. 이것만 해결하면 트럼프가 얼떨결에 그냥 세계 분쟁 해결을 거의 다 하고 다니는 사람이 돼요. 어쨌든 자 근데 동맹들한테 관세 이렇게 엄청 뜯어가면서 노벨 평화상은 타고 싶고 그런 건가요? 노벨 평화상 너무 받고 싶어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받을 상황이 어느 정도 가요. 지금 실질적으로 네. 트럼프가 김정은만 만나서 뭔가 모종의 합의만 도출해 버리면 아마 노벨 평화상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래서 더 김정은 만나려고 할 거고요. 네. 자 근데 이런 때에 우리나라가 역할을 하면 네. 우리나라가 러시아 관계 개선을 하고 러시아와 미국 관계 중간에 있고 또 우리가 일본 관계를 우리가 주도를 하고 또 미국 트럼프가 북한을 만나려고 할 때 우리가 주도를 하고 네. 또 중국과 북한 관계가 멀어졌을 때 우리가 또 주도를 하면서 하에 가면 한반도 평화를 한국이 주도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예. 우리가 북한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유는 북한은 적화 통일 노선을 이미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북한은 이미 체제 경쟁에서 졌다라는 것을 본인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 우리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자. 북한이 우리를 예.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정권 수호가 목표인데 그래서 침범받지 않기를 자기 정권이 휘둘리지 않기를 가장 목적으로 삼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난 윤석열 정권 때 드론 보내고 아파치 헬기 띄우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것 때문에 길 다 끊어지고 북한과 대화 통로가 사라진 거예요. 이걸 빨리 복원을 해야 되고 지금 일단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특징 중에 하나가 원래 미국 대통령 만나고 나서 일본 총리를 만나는데 이번에 일본 총리 먼저 만나고 미국 대통령을 만납니다.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거예요. 이것도 지금 바뀐 국제 정세를 반영하는 겁니다.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네. 지정학적인 위치 그리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상황에 놓여 있는가 잘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일단은 지금 당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미국을 가서 백악관에서 이제 회담이 열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회담의 크게 이슈가 아까 앞에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관세 어찌 보면 마무리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런 안보 이슈 특히나 이제 주둔비나 국방비 인상 또 이 전작권 문제나 혹시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과의 이슈, 그러니까 북한과 연결을 좀 시켜 보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이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동맹 현대화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동맹 현대화라는 걸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미군이 우리나라에 왜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네. 53년 체제에서는 미군이 북한을 막기 위해 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재래식 전력은 북한을 완벽히 압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미군의 동맹 현대화라고 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진행되던 일입니다. 지역군이라고 하지요. 이제 더 이상 한반도 방어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계철선 기능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평택 미군 기지로 다 내려온 거거든요. 이미 미국은 더 이상 주한미군이 단순히 북한을 맞는 군대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조차 미군이 북한 맞는 데는 관심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동맹의 현대화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요구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위비를 더 내라. 또 하나는 주한 미군이 지역군으로, 말이 지역군이고 동맹 현대하지 사실은 주한 미군을 가지고 중국도 견제하고 대만에도 뛰어가고 러시아도 뛰어가고 어디든 뛰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국군도 동참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동의해야 될까요? 그건 알겠어요. 그건 알겠는데 그런 것을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해라라고 제안을 했을 때 이 대통령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실은 지금 이번 관세 협상도 마찬가지고 네. 애매모호할수록 좋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이걸 뭔가 명확하게 정리하려고 하면 네. 도리어 큰 부작용만 있고 부담만 커질 뿐이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지금 관세 협상도 마찬가지죠. 서류로 나온 게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서류로 나온 게 없습니다. 한자로 천연가스 수입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도 천연가스 수입하기로 했지요. EU도 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일본도 하기로 했습니다. 다 합치면 미국 생산량이 몇 배가 돼버립니다. 어차피 안 되는 불가능한 약속들이 또 상당히 있어요. 구차되면 당장 돈을 투입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할 역할이 커지고 부담이 점점 커지고 성과가 나면 더 트럼프는 성과가 나는 약속국에는 더 짐을 지웁니다. 자, 근데 그래서 애매하게 자꾸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지역 이제 동맹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미국이 이런 요구에 명시적으로 NO 해버리면 미국 입장에서 싸우자가 되겠죠. 네. 그러면 또 다른 심각한 분쟁이 됩니다. 그것보다는 고려해 보겠다, 검토하겠다, 우리도 노력한다 정도로 애매하게 가면서 그러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미군이 필요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핵무기가 없지 않습니까? 재래식 전력은 한국이 강력하지만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핵우산을 활용할 필요는 또 분명히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든든한 동맹을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와 적극적으로 외교관계를 개척하고 북한을 품어 안고 일본과 소통해야 되는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요구가 과할지라도 정면에서 반박하는 것은 이거는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 일단 뭐 검토하겠다, 고려하겠다 하면서 우리가 마스크 프로젝트를 다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미국의 군사력은 해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전 세계 바다를 잡고 있는 해군에서 나옵니다. 근데 다들 아시고 계신 것처럼 미국은 더 이상 군함을 건조할 능력도 없고 수리할 능력도 없고 또한 최근 한 5년, 6년 기준으로 본다면 중국이 최신 전투함을 훨씬 많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물량 공세지요. 물론 개별 함정의 전투력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지만 물량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겁니다. 수가 양으로 미는 거죠. 근데 앞으로 미국이 단기간에 이걸 해볼 방법이 없어요. 달리 말하면 미국의 해군 전력이 중국에 압도당하는 상태가 되고 그건 미국의 군사적 세계 지배권이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너무나 필요해요. 그러면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저는 하고 그게 현명하다고 생각하고요. 조선업을 협력해서 우리가 마스가 프로젝트로 자꾸 밀고 가면서 현대중공업 등을 통한 우리의 또 이익도 추구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정말 절묘하게 유연하게 정말 유연하게 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많이 할 수 있는 일이라 한국 생각가지고 있어요. 국방비를 갖다가 5%로 올려라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내세우면 또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지금 우리나라 우리가 지금 GDP 한 2.32% 정도 약 61조 정도 국방비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EU나 여러 군데 다 GDP 5%는 써라. 이제 쉽게 말해서 미국이 다 안 지켜줄 거야. 너희가 알아서 좀 해.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EU는 그래서 5%까지 올리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우크라이나는 전쟁하고 있는 동네니까. 전쟁도 전쟁이지만은 근데 이거 GDP에서 우리 2.32에서 5% 올린다는 거는 사실은 엄청난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2% 올린다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국방비 2배를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2배를 쓴다는 얘기인데 61조를 더 쓴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너무나 큰 돈이에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EU와 우리나라 좀 다릅니다. 지금 프랑스 육군 대국이라 하지 않습니까? 전차가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몇 대 있습니까? 많이 없어요. 몇 대 안 돌아다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최신 전차만 2,000대가 넘습니다. 제가 알기로 프랑스 최신 전차 다 합쳐도 500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럽은
이유는 동맹 미국만 믿고 정말 그동안 군사 투자를 거의 안 해왔어요. 안 했군요. 거의 군사 투자를 안 해왔습니다. 보통 GDP의 1%도 잘 안 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5% 쓰겠다. 이제는 사실은 쓰는 게 맞죠. 너무 안 썼으니까. 또 러시아의 실질적 위협이 커졌으니까 쓰는 게 맞죠. 근데 우리나라는 다르죠. 그동안 2.32%라고는 하지만은 꾸준히 투자를 해왔습니다. 꾸준히 투자를 해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물량이 엄청나죠. 우리 지금 전차와 자주포와 이런 재래식 무기 전력들이 막강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2배를 더 써라? 그 돈 어디 쓰게요? 전차를 더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랑은 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면 뭐라고 대응하죠? 우리는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뭐 우리의 속사정까지 다 알지는 못할 것이니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국방비에 많은 투자를 해왔고 동시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고 속상하긴 하지만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많은 희생을 우리 대한민국이 치러왔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켜줬다라는 측면보다는 대한민국이 희생을 하면서 그동안 냉전 시대 때는 자유진영을 수호해왔고 이 이후에도 미국이 그렇게 견제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기능을 우리 군사력으로 해오고 우리 국민이 희생하면서 해오고 있는 거다. 우리에게 더 큰 희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설명을 하면 충분히 설득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또 이제 관련해서 아마 주한미군 주둔 분담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1조 5천억씩 지금 분담비 지금 지출하고 있거든요. 지금 중원도 또 다 못 써서 불용액이 쌓이고 있습니다. 많이 써요. 거의 한 1조 가까이 쌓여 있잖아요. 불용액이 쌓이는데 뭘 더 달라는 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또 그 캠프 험프리스 이거 10년간 10조 8천억 들여서 지은 건데 거의 우리나라 정부가 돈을 다 댔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보세요. 캠프 험프리스가 있음으로 인해서 전략적 이익은 미국이 얻고 있죠. 그렇죠. 어떤 전략적 이익이냐면 중국을 완벽하게 견제하는 겁니다. 여기 캠프 험프리스가 딱 있는 덕분에 중국의 모든 움직임을 미국이 다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중국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쏘더라도 여기가 없으면 하와이에서부터 격추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대응 시간이 3시간 정도 땡겨진다고 합니다. 사실은 미국이 엄청난 전략적 이익을 주한미군을 통해서 얻고 있어요. 대중 견제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부각을 한다면 우리에게 더 큰 희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도와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얘기들을 쭉 듣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함께 정말 유연하게 해야 됩니다. 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뭔가 명확하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면 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날 때 했던 트럼프의 그 무례함도 잘 보았고 또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만남도 잠깐 정말 황당했잖아요. 브라질에도 엄청났죠. 근데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 관세 이슈나 또는 이게 전략유연성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런 식의 무례한 태도를 취하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도 제가 그래서 국정 지지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트럼프가 무례한 태도를 취하는 국가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국내 지지도가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국정 지지도가 약하다 하면 또는 협상 전에 국정 지지도를 흔들려고 시도를 해요. 트럼프가 늘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 대통령, 그 상대국의 지도자가 흔들리는 걸 이용해서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내는 전략을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높은 국정 지지도가 꼭 필요하다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개혁과제 완수를 위해 일단 필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지키는 협상을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국정 지지도가 높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더 잘 해야 됩니다. 시간이 또 이렇게 막 좀 정신없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또 벌써 대담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혹시 이제 일본에 가서 이시마 총리를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가지 않습니까? 이 일본과의 그 과거사 문제에 대한 결론을 아직 우리는 내려놓은 상태는 아닌데 아무튼 급한 현안을 두고 먼저 머리를 맞대는 모양새잖아요. 아무래도 또 일본도 미국과 또 맞서 싸워야 하니까 동명상련의 또 아픔도 있고. 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향후에 일본과의 이번 광복절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하긴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전혀 좀
다른 세상으로 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김대중 오부치 선언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예. 김대중 오부치 선언 때 한일 관계가 제일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때 진지하게 과거사에 대해서 오부치 총리도 사과를 했었고 하고. 또 한일 간의 발전적 미래지향적 역할을 같이 하기로 같이 동반자 관계로 격상이 됐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일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서 미국의 좀 무리한 요구에는 같이 저항도 하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아베 총리가 집권하면서 다 판이 뒤집어져 버렸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지금 뭐 제가 좀 알고 있기로는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본인의 정치적 공부감 때문일지는 모르겠지만 또 미국의 저런 태도 때문일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전향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국내 정치적으로 일본에도 구구정당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참정당이라는 구구정당이 득세를 하면서 자민당이 구구정당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전력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보다 나은 것 같아요. 보수당이 그래도 구구당을 막겠다고 움직이니까 우리는 보수당이 구구당이 돼버렸는데 네, 끌려다니고 있죠. 예,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시바 총리가 한국과의 발전적인 협력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사실 지금 전략적 유연성을 잘 활용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잘 활용하면 저는 좀 제 바람이긴 합니다. 한반도 정세가 드라마틱하게 바뀌면서 남북 협력의 물꼬가 급속하게 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보면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를 통해서 적극 협력을 하고 또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받고 싶어서 예. 북한 만나고 싶어 한 달이 나 있고 일본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발전적 역할을 하고 싶어 하고 있고 중국은 여기서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만 중심을 잘 잡아서 잘 네. 조율해 나가면 지금 한반도에 급격한 긍정적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지금 위기의 시기를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제 기회로 만들어 보자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파고 들어갈 것은 또 다음 기회로 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담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워낙 이제 까다롭고 쉽지 않은 주제들이었는데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좀 시민들께 덧붙일 말씀이 있으면 짧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말씀 올리지만은 이번 이재명 정부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혁을 완수해야 되고 또 내란을 종식시켜야 되겠지요. 또 두 번째는 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것, 또 나아가서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이걸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근데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의 변화 때문에 충분히 그런 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에 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해내려면 국민들께서 우리 대통령님을 좀 믿어주시고 높은 국정 지지도로 동력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민주당도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지만 국민들께서도 좀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시더라도 좀 더 믿고 지지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면은 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2025년, 2026년 큰 발전적 전환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예. 그런 정말 뭐 존경받고 평화롭고 강한 대한민국, 정말 또 민주적이고 정말 너무너무 좋은 대한민국 만드는데 지금 큰 전환점입니다. 힘을 좀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청난 협상을 하러 미국을 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 지지로 힘을 모아달라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트럼프의 장난질을 놀아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